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때문에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오늘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죠. 예. 안행위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등 세월호 3법이 모두 본회의에 붙여졌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개정안 시행일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는데 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안행부와 여당은 개정안 적용 시기를 다가오는 19일로 정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18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즉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야당 측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면서 맞섰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 도중에 정부 조직이 변경이 되면 정부가 변경된 조직에 맞춰서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 예산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오기까지 적어도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법에 따라 그러니까 개편된 조직 구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체하기로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일괄 처리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유가족들이 참관을 한다고요? 예. 세월호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본회의 참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참관이 성사된 겁니다. 100여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도 소수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여세째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은 206일 만에 그토록 외치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예. 특별법이 오르내 그르내를 두고 일었던 그간의 논란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습니다. 만들어진 선에서 최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것은 유가족들이나 저나 청취자들 모두 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큽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청이 열렸습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감이 2-3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편성토록 협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날 어제죠. 긴급총회를 열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당정이 나서서 이를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돼 있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원칙만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에 대선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예. 예. 공무원 연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오늘 공무원 노조 만나서 끝장 토론 벌인다고 하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섭니다. 김무성 대표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즉 공무원 노조 측과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설득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는 우려와 동시에 약간의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입장이 강고한 것과는 별개로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결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김무성 대표뿐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할애해서라도 진지하게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끝장 토론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노조의 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은 공무원 노조가 행동을 결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노조의 만남이 이 공무원연금 개정 정국의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 협조를 호소했고요. 좀 웃기는 일이지만 정부 부처 차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결의까지 했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공무원 노조를 거세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공무원 노조는 현재 대응 수위를 높여서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총파업 같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랑 일단 대화는 해보겠죠. 김 대표와의 대화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결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고,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돼서 총파업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은 올해 연말 연시 정국은 이 공무원 노조, 공무원 연금 개정 문제가 아마 블랙홀처럼 모든 걸 집어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총액이 네. 이제 376조 원의 이제 적자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이게 우리 국민 라디오도 그렇고 뭐 많은 방송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문제, 특히 정확히 얼마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결특위라고 하면은 더 많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결특위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 예결특위의 전체 회의가 신호탄인 겁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액이 376조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376조 원 갖고 해보겠다, 이런 거죠. 올해보다 20조 원, 5.7%가 늘어난 양입니다.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정부의 구상은 이 돈을 더 많이 풀어서 내수를 띄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소비가 많이 움츠러들었으니까 정부라도 씀씀이를 더 키워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많이 늘어난 부처나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부처별로 예산을 따져보면은 보건복지부가 51조, 국방부 28조, 교육부 55조 등으로 덩치가 ክ니다. 예. 분야별로 따져보자면은 복지와 안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라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사실 그 시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겼습니다. 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무려 18% 늘어난 1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뭐 국민 안전처 같은 게 신설이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창조경제라는 것에 관한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8조 3천억 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이 18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참고로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바로 이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것에 관한 예산 상당액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곳간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건데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적자폭이 상당하죠. 적자 예산 하는데 과연 적자가 얼마인가 하니 33조 6천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정부 안대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나랏빚의 총액은 570조 원으로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자 예산 편성은 2008년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빚잔치를 벌이면서도 정부가 증세나 부자 감세 철회 같은 전향적인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처의 발표 내용인데 복지 지출 등을 위한 증세나 세출 구조 조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무려 1경 4,612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1경 4,612조입니다. 이거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3억 3천만 원씩 빚지는 거랍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5,9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5,9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특히 2033년부터는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 즉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놓았습니다. 전망의 근거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입 감소,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복지 지출은 점점 커지겠죠.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여기에 따른 세출 증가 추세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요,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의 무게를 둔과 동시에 고소득층이나 재벌 대기업의 세율 정상화,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되어온 부자 감세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거나 바로잡고요,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좀 정상화만 해도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연간 절약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사정을 붙여보자면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서 공무원 연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서 2080년이 되면은 1,몇백조가 국가 부담으로 돌아온다느니 누적되는 양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뒤에 1경이 넘는 빚이 쌓이게 된다고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본다면은 공무원 연금 개정하려는 게 좀 더 진정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보니까는 올해보다 155억 원이나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오늘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모두 8,827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올해 8,672억 원보다 15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영수증 처리 안 하는 돈입니다. 권력기관에서 불법 정치활동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철저한 심사를 위해 세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조금 바짝 달라붙어서 좀 추적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감사는 급식 지원을 위한 핑계였다며 학교 급식을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는 급식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였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며 지난 3일 홍준표 도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일선 시군지자체가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경우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밝힌 말입니다. 지원을 중단해도 학생들이 점심을 굶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좌파들의 선전일 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사정을 참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법정으로 지원이 되는 아이들은 지원이 충분히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숨겨진 그 어려운 아이들은 뭐 어느 학교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가 쿠폰을 과자 사 먹기 위해서 예. 그 돈 내고 급식을 하는 아이에게 팔고 급식을 굶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사례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네. 사례도 있습니다. 뭐 예. 이것은 적어도 학교 안에서의 복지만큼은 세금을 좀 더 걷는 한이 있어도 모두에게 표시나지 않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지 급식비를 내는 아이와 못 내는 아이와 안 내는 아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네. 학교 안에서는 교육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네. 챙겨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네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도민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무상급식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뭐 저희들은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예. 학부모님들께 진실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서 지사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네.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롯데자이언츠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롯데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 발표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한 뒤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 행위이자 인권 유린 행위며 별도의 고발이 없어도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성적이 아주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연봉계약 같은데 이렇게 반응.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대중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국민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하면서 늘 긴장하게 되니까 저녁에 게임 끝나고 나서 사생활을 잘 온전히 누려야 충전도 되고 그래서 더 경기도 잘할 수 있거든요. 안전관리는 이제 프로 선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 행위고 또 인권유린 행위고 특히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사장이 그만두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불법 사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사장을 비롯해서 몇 분 사퇴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그 로제 팬들 요구가 강력하고 하니까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뭐 서둘러서 사퇴하는 걸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롯데 측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되고 또 고통받았던 선수나 지금 화가 나신 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책임있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사찰 문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이 롯데에 많이 있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저의 바람은 지금 야구 선수들이 그 철저한 의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매우 열악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4자방 즉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영민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시 이루어진 자원외교 중 양해각서가 체결된 35건 중 본계약은 단 2건에 그쳤고 그나마 2건도 한 푼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서 MB정부에서 자원외교를 맡았던 임태희 전 청와대 실장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해외 자원 개발에 MB정부와 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의 자문사였던 메릴 린치에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원래는 자회사인 그 정유 부분을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저희들은 권력 실세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원래 페트로 캐나다가 하베스트에 1달러에 매각했던 회사입니다. 1달러예요? 1달러, 이것을 1조 3천억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추가 비용으로 지출된 것만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비용만 제외한 원금만 2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매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한 7, 800억 정도 회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그 매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만 이 매각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또 엄청난 그 손실이 또 우리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그것만 해도 또 한 뭐 5, 6천억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철수하는데도 수천억 원의 돈을 떠안고 부채를 떠안고 철수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리고 당시에 그 하베스트를 인수할 당시에 그 자문사가 메릴 린치였거든요. 이 메릴 린치의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렸던 청와대 김백준 총무비서관 아들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자문을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점장으로 승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릴 린치는 선정 과정에서 원래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자문사로 선정이 됐죠. 석유공사는 이제 총 4건의 자문을 메릴 린치에 줬는데 이 자문 수수료만 25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밝힐 예정입니다만 총 12조 3천억 원이 투자되었죠. 그리고 6천억 원 정도만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또 12조를 날려버렸습니다. 뭐 모든 그 국부 유출이 다 권력의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애국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위에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른바 한국판 애국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부시 정부의 애국법을 본뜬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이 법이 도입될 당시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은걸 중앙지검 2차장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안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그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은 간첩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최근 간접 사건에서 계속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동안 패소한 이유가 마치 증거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식의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 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보관이다라고 조선일보는 평가했습니다. 예.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패닉 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인데요. 미국은 안보위해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 등 강력한 증거 수집 수단을 허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일시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당시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7명 중에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가 적법한 변화 활동을 방해받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은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낡은 공안 이념에 매달려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에 의한 불법적 간첩 조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검찰은 국정원과 더불어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해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우 보수 언론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수사 방해로 호도하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을 뿐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 기자께서도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자주 이용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도 안 기자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텐데요. 인터넷진흥원이 와이파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와이파이망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건데요. 예. 정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이 통신 3사와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치된 와이파이망에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이미 2-3년 전 서울 지하철 1, 2호선을 대상으로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방통위는 내년 예산안에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에 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 9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해당 시스템의 위치 추적 오차 범위는 반경 5에서 30m 이내로 기존의 기지국이나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적에 비해서 더욱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2년 10월 이후 국내에서 출시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정보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일 텐데 네. 인명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청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인명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보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준 의원의 보좌진은 다른 기관의 경우 영장 청구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달리 이 시스템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한 요청만으로 와이파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위치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정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위급 상황 시 구조를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하철 역사 주변을 우선 수집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정작 민생 취약 지역인 주택 밀집 지역은 포함되지가 않아 수집 목적에 대한 해명 역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마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듯 깔아놓은 와이파이가 오히려 대국민 감시망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해당 감시망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면서 비난 여론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총리실은 누설자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색출 작업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입도시설 건설 관련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에서 입도시설 백지화를 결정한 이후에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예. 문화일보가 공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 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보류로 설정했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해명 자료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는데요. 그러나 총리실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발설자를 찾아내라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보도된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홍윤식 총리실 국무 1차장은 이상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외교부 등을 포함해 발설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해명 자료를 작성한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은 비공개 회의 후속 조치 문건이 공개된 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예, 정부가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3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부가 한국의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136기의 팩3 미사일과 관련 부품, 장비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예상 가격이 14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주요 계약사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53살 경비원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숨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전신 화상 3도를 입은 이 씨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고 어젯밤 위독 증세를 보이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소속해 있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측은 한 입주민이 이 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계속하자 이 씨가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그 아침 시간대는 조상훈의 뉴스바가 네. 있지 않습니까?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 그렇죠. 방송사에서 네. CBS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의 앵커가 이제 교체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의 강자로 군림해왔던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가 앵커를 교체해서 박재홍의 뉴스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끝난 이후로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의 강자로 군림을 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정치심의라는 논란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긴 프로그램이었다는 방증이었던 셈입니다. 김현정 앵커는 오늘 여느 때처럼 방송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진짜 마지막이라며 사실 저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쓴소리 잘 못하고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이고 강하기보다 약한 제가 10년간 뉴스쇼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애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달라진 앵커가 방송을 시작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등하굣길에 얼마나 많은 녹지가 형성돼 있느냐가 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네요. 예, 대만 자이국립대학의 우치다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녹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구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905개 공립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학 성적을 모았고요. 그리고 매년 3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학교 반경 250m, 500m, 1km, 2km에 각각 녹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학업 성취도,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종, 성별, 부모 소득, 교사 학생 비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비율 등을 추려내서 변인을 통제했는데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 주변 녹지 비율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겁니다. 녹지의 형성 여부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녹지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녹지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예.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 보면은 정말 이제 취업에 대한 모든 관심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마련되기 마련인데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6.7%가 취업 과정에서 외모로 인해서 불이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모 품평 문화 바꾸기를 위한 대학생 모임 볼메꾼 프로젝트 팀이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장 외모 요구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1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대학생이 취업 과정에서 외모 관리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학생의 82%는 취업 시 외모가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을 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3%에 그쳤습니다. 취업 활동 시에 외모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예. 또한 면접 과정에서 모욕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요. 면접에서 떨어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양심이 있으면 성형이라도 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청소를 못하게 생겼다라는 답변을 들은 구직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 또 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청소를 예. 어떻게 예. 심지어 한 응답자는 벌레를 닮았다고 하루만 딱 일하고 잘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모든 그 면접관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면접관이라는 것 자체가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트의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구단이 팬들로부터 구단을 해체하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구단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내분을 겪더니 이제는 CCTV로 선수들을 감시했던 것이 폭로가 됐죠. 롯데는 사장과 단장이 함께 사퇴했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 이 시간은 롯데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죠.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롯데 구단이 원정 경기 갈 때마다 CCTV로 선수들을 감시했다고요. 예, 지난 수요일이었었죠.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건에서 그동안의 의혹이 제기가 됐던 롯데 구단의 이 CCTV 선수 감시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 롯데 구단이 원정 경기 갈 때마다 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이 숙박하는 이 호텔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 구단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CCTV를 설치해 줄 것, 또 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구단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호텔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 호텔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 원정 안전대장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이 원정 안전대장이라는 문서에는 이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 선수들의 입출입 기록, 그리고 누구와 호텔로 들어왔는지, 또 이 무엇을 가지고 호텔에 들어왔는지 등이 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CCTV 감시는 지난 5월에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 CCTV 감시를 지시한 장본인이 바로 이 구단의 총책임자였던 대표이사였다라는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되면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예.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선수들의 동선과 행동 감시했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 선수들을 이렇게 비밀리에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프로야구의 현실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예. 롯데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이 구단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새벽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 구단 관계자가 어제 왜 늦게 들어왔냐고 물어보고요. 또 밤늦게 좀 출출해가지고 야식거리라도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어제 사가지고 온 것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선수들로서는 당연히 이 CCTV로 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이 90년대까지는 이 구단에서 선수들의 이 외출이나 이 외박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이 프로야구도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이 선수들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 메이저리그의 훈련 방식이나 이 매뉴얼이 많이 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한국 프로야구도 이 프로 선수들을 군대처럼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이 군대식으로 통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롯데 구단의 CCTV 감시는 뭐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롯데라는 구단이 선수를 바라보는 인식 또 이 계약에 의해서 이 발생한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전 근대적이죠. 이 종과 주인의 어떤 이 주종 관계로 이 선수와 구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롯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뭐 이런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CCTV 감시가 있기 전에 롯데는 이미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잖아요. 예. 지난 5월이었었죠. 이 선수들의 항명 파동이 있었고요. 또 이 8월에는 이 전임 김시진 감독이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즌이 종료가 된 후에 이 선수들이 공필성 감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이어서 이 구단의 이 운영부장이라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파벌을 조성했다. 이 코치들과 선수들의 줄 세우기를 시도했다는 폭로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갈등과 내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구단의 고위층, 그러니까 이 사장과 단장, 그리고 일부 부장들의 이 잘못된 의식하고 경영이라고 보거든요. 예. 바로 이런 이 구단 고위층의 일부 코치들이 부화 내동하면서 이제 구단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감독이 팀을 맡게 되면은 자신의 코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임 김시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민태 투수 코치하고 이 박흥식 타격 코치 등을 데리고 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기존의 롯데 출신이면서 롯데에 있었던 코치들하고 알력이 생긴 겁니다. 뭐 야구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훈련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권두조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수 코치가 있는데도 이 투수들 훈련에 이 간섭하고요. 뭐 그래서 선수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고 이 선수들의 반발로 수석 코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는 이 선수들에게 보복하겠다 등의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 선수들의 증언이거든요. 예. 뭐 여기에 김시진 감독도 모르게 이 선수들이 1군과 2군을 오고 가는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 감독도 모르게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구단에서 이 전임 김시진 감독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기도 했었었는데 이 경영진들이 이렇게 구단을 운영하는데 이 팀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구단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하진 대표이사와 배재우 단장은 사퇴했죠. 예,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 과정도 참 롯데스럽게 우왕좌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 최하진 대표가 이 부산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사퇴 의사를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구단 쪽에서 이 사퇴가 아니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팬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제 오후에 최종적으로 이 최하진 대표하고 배재우 단장이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예. 이 구단이 대표이사의 이 사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다, 아직은 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구단 쪽에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CCTV 감시를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이 프로야구 팀을 운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들로부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또 이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사직구장에 모여가지고 이 프런트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까지 이제 벌이게 되니까 이제 급기야 다시 사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롯데 구단의 운영 그리고 이 대응 방식을 지켜보게 되면은 이 상황 판단이나 분위기 감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예. 이 기업 윤리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 야구단의 대표이사는 사실 이 롯데 그룹에서 임명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 저는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롯데 자이언츠 사태를 지켜보면서 롯데라는 기업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롯데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부산은 특히나 야구 열기가 높은 도시인데 예. 그 롯데 자이언트 팬들이 정말 상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위까지 벌였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산의 야구 팬들은 이제 롯데를 거부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스스로를 롯데 팬이 아니라 그냥 이 자이언츠 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비단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고 이 자이언츠 팬이라고 부산 팬들이 스스로를 명명한 것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의 일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난 직후에 공필성 감독 취임 반대 같은 롯데 구단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하게 되면서 이 구단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가 일찌감치 시작이 됐고요. 예. 지난 수요일에는 이 사직구장에서 이 프런트 총 4채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제2 롯데월드 있죠. 여기에서 이 서울 롯데 팬들도 구단 고위층의 이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예. 뭐 이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아예 그 롯데 구단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부산 팬들이 롯데에 반발한 것이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롯데가 팬심을 잃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야구 팬들이 구단을 응원하거나 응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성적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성적이 야구단 인기의 이제 가장 큰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구단 운영 때문에 이 팬심을 잃은 지는 오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 팬들의 이 불만이 우선은 이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롯데라는 기업 자체가 좀 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야구단 운영에서도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선수들 연봉이나 FA 선수들, 그러니까 이 자유계약 선수들을 영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팬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 이대호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2011년도에 타격 7관왕에 올랐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대단한 성적인데, 그런데 이 타격 7관왕에 올랐던 이대호 선수가 연봉 7억 원을 요구했고요. 이 구단에서는 6억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롯데 구단이 KBO에다가 연봉 조정 신청을 했고요. 결국은 구단의 제시액인 6억 3천만으로 이 결정이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산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롯데의 최고 스타인데, 그 이승엽이나 뭐 김태균 선수 또 다른 구단의 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들하고 비교해서 롯데가 너무 박하다,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고요. 이 구단 운영에 소극적이고 너무 짜다, 또 이 투자를 안 한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박대한다라는 등의 이제 불만이 부산 팬들 사이에서는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하튼 대표이사와 단장이 사퇴를 했고 새로운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롯데로서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새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이제 왜 망가졌느냐를 이제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롯데는 미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야구단 관계자도 이제 관계자지만 롯데그룹의 오너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야구단 대표나 감독을 이 그룹의 오너가 결정을 합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의 오너들이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가 왜 망가졌는지를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이 대표이사서부터 제대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야구, 특히 부산은 이 야구 열기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운영하니까 프로야구팀은 우리 것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프로야구가 국민적인 스포츠로 성장했기 때문에 네. 이 프로야구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부산 야구 팬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고 이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단순히 프로야구팀이 프로야구를 하는 구단이 아니라 이 부산의 상징성, 그러니까 이 부산의 정서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문화 커뮤니티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고 해야지 이 부산 야구 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롯데 사태에 대해서 이슈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